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붕은 바다의 기운이 움직여 물결칠 때 비로소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간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은 곤입니다. 곤의 크기는 몇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곤이 변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입니다. 붕의 크기도 몇천 리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과 같습니다. 붕은 바다의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바다로 날아갑니다. 50이 되니 너그러워집니다. 저절로 너그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하지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한탄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적은 변화, 즉 되어감에 있으니까요. 태어나서 50이 될 때까지 하나의 육체, 하나의 마음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하고 떠나야 하며 방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세상은 50에게 변화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가객 김광석은 바람을 기다리며 노래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50 이전의 삶이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도 됩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에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와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슬쩍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차갑고 뜨겁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바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좀 더 현명한 50이라면 바람을 등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슴을 들이대기보다는 등을 돌려 바람에 맡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보고자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끄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람마저 놔버리는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60이 될지 80이 될지 죽음에 이르러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장자는 50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바로 변화하고 싶다면 장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하고 싶다면 옮겨야 합니다. 50이 될 때까지 편하게 머물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 걸어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나를 성찰하고 바꿉니다. 이것이 선순환될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곤이 붕이 되어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장대한 움직임을 일으킨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 변화한 물고기가 곧바로 날아가지 않은 까닭. 기다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달걀은 자기 안에 이미 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압니다. 흰자와 노른자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껍질을 까고 나와 세상과 하나 되는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이 달걀을 병아리가 되도록 만들지요.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은 부른다는 의미고 탁은 쫀다는 의미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가 안팎에서 알을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벽암록이라는 책에 경청 줄탁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쪼을 테니까 스님은 밖에서 쪼아 저를 도와주십시오. 경청 스님이 답합니다. 살아날 수 있겠는가? 스님이 말합니다. 살아나지 못한다면 스님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경청 스님은 형편없는 놈이로군 이라며 스님을 비웃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협박하는 어리석음이 엿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간을 거슬러 무작정 세상에 나오려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미가 알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죽는 법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물고기 곤과 새 붕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곤의 변화보다는 붕의 기다림에 더욱 흥미가 생깁니다. 곤은 붕이 되자마자 저 멀리 바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몇천 리에 달할 정도로 큰 새이니 그깟 남쪽 나라 정도는 그냥 당장 날아가도 되는데 붕은 기다립니다. 붕은 바다의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칠 때 그제서야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자신의 날개를 지탱할 만큼 커다란 바람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붕의 비행은 바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붕은 날기 위해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50이 되었다고 무언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에 뛰어들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한다면 그 조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이라면 이 평범한 진리를 배워야 하지요. 우리가 비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붕의 비행 조건이 바람이라면 50의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지금 곤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변화를 통해 붕이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해야겠지요. 하지만 붕이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위해 기다린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향하기 위한 기다림을 잊지 마십시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 것.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지 못하겠다.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고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이 있고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도 없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호련히 있음과 없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다 혹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50은 스스로의 오만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의 문제에는 집착하게 되지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만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좋지 않은 끝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50이 되니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변화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고착된 생각에 갇히게 되는데 이를 강요하다가는 외톨이가 되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고집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옳고 그른 것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이 세상에서
편협하게 자기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다가는 삶은 끝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아도 그 역시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세상과의 화해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그른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생을 위하여 품어보는 단어, 포용. 장자를 읽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특별한 기술을 배웠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장자가 세상을 바라봤던 눈 그 자체를 알았다고, 그렇게 책 수백 권으로 해석되기 힘든 세상을 해석하게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고 특히 나와 다른 누군가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장자처럼 세상을 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50이 될 때까지 장자의 생각과 정반대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누군가와의 경쟁을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마음이 일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옳고 나와 다른 누군가는 틀려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50이 되었습니다. 장자를 다시 읽으며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 옳다는 고집은 버리고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사랑 가득한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동안 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품고자 합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따지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도 그만하고요. 물론 경쟁사회를 살아갈 땐 이런 마음가짐이 일종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50이 되었으니 이전의 모습과 결별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자의 말을 지침으로 삼아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고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이 있고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도 없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호련히 있음과 없음이 생깁니다.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요.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가 아까운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이 되었으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오만함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는 장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모자를 팔려고 월나라에 갔습니다. 하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문신까지 해서 장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잘 곱씹어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A나라의 상인이 자국에서 유행하는 모자를 잔뜩 사들고 B나라로 향합니다. 이건 대박이야 하며 꿈에 부푼 채로 말이지요. 그런데 B나라 사람들은 모두 민머리였고 심지어는 머리에 문신까지 하고선 멋을 내고 다녔습니다. 모자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아쉽게도 장자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송나라 상인은 과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다면서 금세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니 이럴 수도 있지라면서 송나라로 되돌아갔을까요? 혹시 모자가 필요 없는 월나라에 모자를 유행시켜 거부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건 포용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고 이전과 다른 창조적인 일상을 영위해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트릴 줄 안다면, 세상의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을 지나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나만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자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50이 되기 위해 이제 포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이 품어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저 존재하기만 할 것. 서 있을 뿐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을 뿐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배우려는 자가 선생님의 제자와 노나라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입니다. 그는 서 있을 뿐 무언가를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 있을 뿐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도 아닌데 빈 마음으로 왕태를 찾아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갑니다. 50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인생을 다시 쓸 준비를 해야 하지요. 물론 그동안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은 가까스로 따라잡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시간이 지나고 조심스레 인생의 성적표를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리 후회가 가득합니다. 50이 되면 충만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량해진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존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다니니 더 강한 자극이 아닌 이상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 이전의 문법으로 50 이후를 살려다 보니 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사실 덕이란 개인의 내적 품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힘이 약하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지요. 텅 빈 마음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50이 되고부터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 들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뿐입니다. 50의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 이 세상과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50인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고 단지 생각의 차이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과 화해하십시오.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50 이후의 삶을 제대로 누리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할 인생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장자의 말로는 비움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왕태라는 인물과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전국시대에 발이 하나 없다는 건 어떤 죄를 지어 발이 잘렸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한 벌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우려는 자가 공자의 제자, 노나라 인구를 반씩 갈라나눠 가질 정도라고 합니다. 저라면 여기서 왜 이렇게 발이 잘렸을까? 혹은 도대체 어떻게 발이 잘렸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겠지만 장자는 그런 잡스런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왕태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덕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지요. 왕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외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능동적으로 행동한 덕분에 덕을 갖추게 되었지요. 왕태의 인기 비결은 화려한 언변도 찬란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의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왕태를 찾아간 사람들은 왕태의 바로 그 무덤덤한 모습에 매혹됩니다. 그저 매혹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허전함을 지니고 왕태를 찾아갔던 그 많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 가르치려 하지 말 것. 둘, 괜한 의견은 자제할 것. 셋, 그저 곁에 있을 것.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태의 무덤덤함보다는 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지혜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웠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운 채로 왕태를 찾아간 수많은 사람의 결연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움에 이르는 실천적 기술, 걷기. 비움에 이르는 방법, 이왕이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에스키모인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에스키모인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평원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움에 이르나 봅니다. 화가 날 때 또는 마음이 복잡할 때 집을 나와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공원이 아니어도 좋고 한강이 안 보여도 무방합니다. 걷다 보면 현재의 내 상태가 보입니다. 1시간을 걸으면 나의 과거가 떠오를 테고요. 그 이상을 걷다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걷기를 통해 과거의 선입견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걷기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걷기를 사랑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니체는 35세의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해야 할 정도로 병약했는데 그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산책을 시작했고 걷기를 일상에서 자신을 여행하는 기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 고요함 속에서 광대한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니체의 행복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걸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사상을 일궈냈습니다. 가끔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절하고 괴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 정적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고귀함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은 비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 위해 걷는 것도 좋고 비슷한 다른 활동도 좋습니다. 채우기 위해 비워보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좋은 생각, 좋은 사람으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말이지요.